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젊은 세대가 동시에 러시아어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언어는 영어도 중국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불가능하다 했죠. 문화권이 다르고 정책 지원도 없는데 왜 한국어냐고요. 그런데 현장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배워서가 아니라 이미 쉬웠기 때문입니다. 한 달 만에 기초 회화, 석 달이면 업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을 뒤흔든 한국어 확산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언어 생태계 연구팀 소속 언어학자입니다. 2023년 9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언어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포스트 소비에트 세대의 언어 선택이었습니다. 발표자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슬라브어 연구소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어의 지위는 절대적입니다. 경제, 교육, 외교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청중석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두 독립 후에도 러시아어를 공용어나 공식 업무어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한 현지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타슈켄트 세종학당 자문교수였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 70%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어보다 높습니다. 발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케이팝 팬덤 현상입니다. 일시적 유행이죠. 실제 사용 언어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메모를 남겼습니다. 유행이라는 단정, 검증 필요.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타슈켄트 세종학당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학당 원장은 저에게 등록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대비 2023년 수강생이 340%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는 18세에서 29세가 82%였습니다. 직업군은 대학생, IT 개발자, 의료인, 무역업 종사자 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원장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쓰고 있어서 정리하러 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를 쓰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쓰고 있어서 배운다는 말은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들렸습니다. 원장은 학생 3명을 불렀습니다. 의대생, 프로그래머, 무역회사 인턴이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어를 쓰기 시작했나요? 의대생이 답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의료 강의를 볼 때부터입니다. 한국 의료 채널이 설명이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말했습니다. 기터브 한국어 문서가 러시아어보다 업데이트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인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거래처와 이메일 쓸 때 구글 번역기보다 제가 직접 쓴 한국어가 더 빨리 답이 왔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한 도구였고 그 도구가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만의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했습니다. 알마티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2024년 1월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응답자 중 67%가 한국어를 일상에서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어는 54%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교육 커리큘럼 변화가 있었나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부는 카자흐어 강화 정책만 추진 중입니다. 한국어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갔습니다. 비슈케크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학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신입생 정원 50명의 지원자가 780명이었습니다. 경쟁률 15.6대 1입니다. 영문과는 3.2대 1이었습니다. 저는 세 국가에서 동일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정책 없이, 강요 없이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어를 배워야 할 외국어가 아니라 이미 쓰기 편한 언어로 인식했습니다. 저는 연구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왜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쉽게 받아들이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4년 2월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산하 중앙아시아 언어정책연구소가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중앙아시아 러시아어 영향력 약화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세미나장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발표자는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러시아어 사용 비중이 연평균 8.3%씩 감소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0세 구간에서는 14.7% 급락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체 언어는 무엇입니까? 영어입니까? 발표자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한국어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순간 세미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정책 지원도 없고 공식 교육 과정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어를 대체합니까?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발표자는 차분하게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내 서점 외국어 교재 판매량입니다. 2023년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러시아어 교재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온라인 서점에서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러시아 측 위기 인식 시작. 하지만 원인 분석 없음.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발표자와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30세 이하 공무원 중 43%가 한국어로 업무 문서를 읽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어는 89%였지만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어떤 대응을 준비 중입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교육기관의 러시아어 교육 지원 예산을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230% 증액했습니다. 저는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IT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겪은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이력서에 러시아어 능통 필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한국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 클라이언트 비중이 6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어 가능 직원과 러시아어만 가능한 직원의 업무 효율 차이가 있습니까? 그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거래처와 소통할 때 한국어 직원은 평균 회신 시간이 2시간입니다. 러시아어 직원이 번역기를 거치면 8시간 걸립니다. 계약 성사율도 한국어 직원이 40% 높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로 이동했습니다.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교 부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학과 개편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2025년부터 한국어학과를 단과대학으로 승격합니다. 정원도 기존 8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부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부가 직접 요청했습니다. 졸업생 취업률이 95%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어과는 68%입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은 학부모 민원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9월부터 한국어 방과 후 수업 개설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에 120건 이상입니다. 학교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민간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저는 학부모 한 명과 인터뷰했습니다. 40대 남성이었고 직업은 무역업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게 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한국 회사가 5곳입니다. 아들이 나중에 이 일을 이어받으려면 한국어가 필수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어는 필요 없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거래처는 줄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70%였는데 지금은 30%입니다. 한국은 40%로 늘었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동일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니라 시장 수요가 한국어 확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변화를 감지했지만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서울 세종학당재단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어 수요 증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예산 증액이나 정책 변화는 없습니다. 현지 자발적 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는 정책 지원 없이도 한국어를 선택하는가?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2024년 3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중앙아시아 청년 창업가들이 모이는 허브였습니다. 입구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국어 비즈니스 회화 스터디. 참가비 무료. 저는 스터디 모임에 참관 허가를 받았습니다. 참석자는 12명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투자사의 사업계획서 발표하는 연습입니다. 누가 먼저 해볼까요? 한 우즈베키스탄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팜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타슈켄트 외곽 농업지역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합니다. 한국 기술을 활용하면 물 사용량을 60% 줄일 수 있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문장 구조는 정확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한국어로 질문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초기 투자 150만 달러입니다. 한국농업기술회사와 파트너십 논의 중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 사고하고 한국어로 사업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뒤 저는 진행자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 출신 IT 개발자였습니다. 이 스터디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2023년 초 한국 벤처캐피털에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약서가 한국어였습니다. 번역기로 읽으면 뉘앙스를 놓칩니다. 그래서 직접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20만 달러 투자받았습니다. 지금은 직원 23명 중 18명이 한국어 가능합니다. 한국 클라이언트 비중이 70%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했습니다. 타슈켄트 의과대학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사서가 최근 3개월 대출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의학 서적 대출이 전년 대비 580%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 분야입니다. 저는 대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출자 대부분이 20대 의대생과 전공이었습니다. 한 전공의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어 의학 서적을 읽습니까? 그는 즉시 답했습니다. 한국 의료 논문이 러시아 논문보다 최신 기법을 3개월 빨리 다룹니다. 수술 동영상도 한국 채널이 더 상세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어 자료로는 부족합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환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의 한 번역 회사를 찾았습니다. 대표는 2023년부터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고 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러시아어 키르기스어 번역이 매출의 80%였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한국어 키르기스어 번역이 55%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습니까? 대표는 고객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업 키르기스스탄 진출이 2023년부터 급증했습니다. 건설, 제조, IT, 유통 분야입니다. 계약서, 매뉴얼, 교육 자료 모두 한국어입니다. 저는 번역사 한 명과 인터뷰했습니다. 30대 여성이었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슬라브어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러시아어 번역만 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방향을 바꿨습니까? 그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어 번역 단가가 2020년 대비 40% 하락했습니다. 한국어는 2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 요청이 매주 늘어납니다. 저는 알마티로 돌아와 한국 대사관 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문화원장은 최근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한국어 강좌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정원 200명의 신청자가 1840명이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추가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원장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본부에 보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현지 수요를 관찰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가? 그리고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가? 저는 타슈켄트의 한 청년 단체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중앙아시아 한국 청년 네트워크였습니다. 회원은 340명이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표는 27세 우즈베키스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 단체를 2023년 5월에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어로 세미나를 하고 한국어로 사업 계획을 공유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입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어는 배워야 합니다. 한국어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 문법이 우리 언어와 비슷해서 생각을 옮기기 쉽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소통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러시아의 예산 지원이나 영어의 국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구조적 편의성만으로 선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러시아, 중국, 터키가 참여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개막식에서 한 터키 경제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중앙아시아 언어 지형 변화와 경제 영향이었습니다. 2023년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에서 한국어 사용 비중이 23%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7%에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단 측 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특정 산업에 국한된 현상 아닙니까? 터키 경제학자는 데이터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제조업, IT, 의료, 교육, 유통 전 분야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 시장에서 한국어 능력이 임금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 후 경제학자와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터키 이스탄불 경제연구소 소속이었습니다. 터키는 왜 이 현상에 주목합니까?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터키어도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어는 정책 없이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석 중입니다. 저는 중국 측 반응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포럼 휴식 시간에 중국 상무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 확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놀랐습니다.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어 교육을 지원했는데 현지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먼저 선택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유를 파악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지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은 배우기 쉽다였습니다. 포럼 이틀째 한 국제기구 대표가 긴급 세션을 요청했습니다. 유네스코 중앙아시아 교육 담당관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교육 현장에서 언어 다양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식 교육 과정과 실제 사용 언어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관계자가 발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지만 집에 가면 한국어로 유튜브를 보고 한국어로 채팅합니다. 교육 과정 개편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담당관이 제안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공식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세션 후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관계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공식 교육 과정에 넣을 계획입니까? 그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포럼이 끝난 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대형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어 코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진열대가 러시아어, 영어 교재보다 2배 넓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어 교재 공간을 늘렸습니까? 직원은 답했습니다. 2023년 여름부터입니다. 매주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러시아어 교재는 재고가 쌓였습니다. 저는 진열된 교재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출판사 책뿐 아니라 현지 제작 교재도 상당수였습니다. 한 권을 집었습니다. 제목은 카자흐인을 위한 한국어 비즈니스 회화였습니다. 저자는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였습니다. 저는 직접 연락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뭡니까?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했습니다. 일반 한국어 교재는 관광이나 일상 회화 중심입니다. 학생들은 계약서, 이메일,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한국어를 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판매 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수는 놀라운 숫자를 말했습니다. 초판 5,000부가 2주 만에 매진됐습니다. 지금 3쇄 찍고 있습니다. 총 1만 8,000부 예정입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방송국 PD를 만났습니다. 그는 2024년 3월부터 새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청년들이 한국어로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시청자 반응 예측은 어떻습니까? PD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파일럿 방송 시청률이 18%였습니다. 동시간대 1위였습니다. 광고주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타슈켄트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설 교육기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회사는 2023년 말 한국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4개월 만에 가입자 2만 3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료 전환율은 67%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경쟁 플랫폼은 없습니까? 대표는 말했습니다. 세 곳 더 생겼습니다. 모두 2024년 1분기에 런칭했습니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어 확산은 이제 개인 학습자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교육기관, 출판사, 방송국, 정부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도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더 이상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결정적 반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2024년 5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언어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소장이 긴급히 저를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는 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제목은 중앙아시아 청년층 언어 습득 속도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핵심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기초회화 습득 평균 소요 시간 28일, 러시아어 76일, 영어 83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18세에서 30세,
학습자 12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소장은 보고서 2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문장 구조 일치도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 언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서입니다. 한국어도 동일합니다. 러시아어와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입니다. 그는 예시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우즈베크어로 나는 학교에 간다는 맨 막탑과 보라만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입니다. 한국어와 어순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은 계속했습니다. 조사 체계도 유사합니다. 우즈베크어는 명사 뒤에 격조사를 붙입니다. 한국어의 이가, 을과 같은 방식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47페이지에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3개월 후 업무 문서 이해도 72%, 러시아어 34%, 영어 29%. 소장이 덧붙였습니다. 중앙아시아 학습자들은 한국어 문장을 번역 과정 없이 바로 이해합니다. 어순이 같아서 사고 흐름을 재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즉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언어인지과학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장은 뇌과학 실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카자흐어, 모국어 화자 60명에게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 문장을 각각 읽게 하고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그는 뇌 스캔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읽을 때 브로카 영역 활성도가 러시아어 대비 40% 낮았습니다. 뇌가 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센터장은 설명했습니다. 카자흐어 화자는 한국어 문장을 읽을 때 어순 변환이 필요 없습니다. 뇌가 정보를 재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러시아어는 매번 어순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의 한 교육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언어학습 앱을 개발했습니다. 창업자는 27세 키르기스스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앱 사용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평균 1일 학습 시간 47분, 러시아어 22분, 영어 19분.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 학습 시간이 더 깁니까? 창업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학습자들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성취감이 큽니다. 러시아어는 진도가 느려서 중도 포기율이 높습니다. 그는 추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어 코스 완료율 68%, 러시아어 23%, 영어 18%. 저는 타슈켄트로 돌아와 한글로벌 물류, 기업 중앙아시아 지사를 찾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2024년부터 채용 기준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가능 지원자에게 가산점 20%를 줍니다. 러시아어는 10%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 가산점이 더 높습니까? 인사 담당자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동아시아 거래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한국어 가능 직원은 일본어와 중국어도 빨리 배웁니다. 문법이 비슷해서입니다. 저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한국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언어였습니다. 저는 알마티의 한 민간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는 2024년 4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중앙아시아 청년 언어 선호도 변화 추이였습니다. 연구원이 핵심 결론을 설명했습니다. 2024년 조사 결과 18세에서 25세 응답자 중 58%가 한국어를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로 선택했습니다. 영어는 31%, 러시아어는 9%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연구원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에는 영어 62%, 러시아어 28%, 한국어 7%였습니다. 4년 만에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배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문장 구조가 같아서 번역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뇌가 덜 노력해도 됩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성취감이 큽니다. 이건 정책이나 문화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구조적 효율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 중앙아시아 전역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4년 6월 모스크바로 긴급 출장을 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산하 유라시아 정책연구소가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참석자는 러시아 외무부, 교육부, 문화부 고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어 영향력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카자흐스탄 청년층 러시아어 일상 사용 비율이 49%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50% 아래입니다. 한 외무부 관계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70년간 구축한 언어 인프라가 무너진다는 겁니까? 연구소장은 침착하게 추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더 심각합니다. 청년층 러시아어 사용률이 42%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45%입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대체 언어는 무엇입니까? 영어입니까? 연구소장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한국어입니다. 카자흐스탄 청년층 한국어 사용률은 63%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문화부 관계자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어는 정부 지원도 없고 공식 교육 과정에도 없습니다. 연구소장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정책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회의 후 연구소장과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아시아 러시아어 교육에 투입한 예산은 총 8억 2천만 달러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어 사용률이 떨어진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은 늘렸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정부 정책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으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계 사립학교 교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러시아어 수업 시간을 줄이고 한국어 수업을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계 학부모도 그렇습니까?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러시아계 학부모조차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길 원합니다. 취업 때문입니다. 저는 알마티의 한 대형 인력 중개 회사를 찾았습니다. 대표는 2024년 채용시장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가는 구직자 평균 초봉이 러시아어만 가능한 구직자보다 85% 높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습니까? 대표는 답했습니다. 2023년 초만 해도 30% 차이였습니다. 1년 반 만에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은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 러시아어 강좌 등록자가 전년 대비 6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문화원은 대기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부에서는 예산을 더 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의 한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편집장은 충격적인 판매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2024년 5월 러시아어 교재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71% 폭락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는 340% 급증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출판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편집장은 답했습니다. 러시아어 교재 신간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한국어 교재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슈켄트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4년 4월부터 사내 공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사내 문서와 회의를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러시아어는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팀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직원 83%가 이미 한국어로 업무 가능합니다. 저는 알마티로 돌아와 카자흐스탄 국영방송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청률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어 뉴스 프로그램 시청률이 2020년 42%에서 2024년 18%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관계자는 답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자막 없이 봅니다. 특히 뉴스와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모스크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러시아 언론사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 현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제가 타슈켄트 거리에서 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식당, 서점 간판에 한국어가 러시아어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기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테니까요. 저는 중앙아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비슈케크의 한 대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러시아어 문학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러시아어를 가르쳤습니다. 2024년 신입생 중 러시아어 전공 희망자가 단 2명이었습니다. 한국어는 87명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강의실이 비어갑니다. 이제 저도 한국어를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든 현장을 돌며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70년간 구축한 언어 영향력이 4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2024년 7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유라시아 언어 정책 특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대표단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러시아 교육부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청년들의 언어 선택을 정치적 문제로만 봤습니다. 구조적 효율성을 무시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은 계속했습니다. 러시아어는 중앙아시아 언어와 문법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어는 정책 없이, 예산 없이 확산됐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배우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회의 후 차관과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70년간 당연하게 여긴 언어 영향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차관은 답했습니다. 대응이 아닙니다. 적응입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어 독점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했습니다. 타슈켄트 국립대학교에서 긴급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다중언어 사회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중등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정식 편입합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정책국장은 계속했습니다.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중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언어를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세미나 후 정책국장과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책국장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갔습니다. 비슈케크 국립대학교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어학과를 단과대학으로 승격합니다. 정원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어 문학과는 어떻게 됩니까? 총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원을 150명에서 80명으로 축소합니다. 지원자가 없어서입니다. 저는 알마티로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에서 특별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새로운 유라시아 공용어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조 연설자는 터키 앙카라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한국어는 투르크 어족과 문법 구조가 유사합니다.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 터키어 모두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입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터키까지 인구 2억 명이 문법적으로 한국어와 호환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언어 구조적 필연입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유럽은 영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문법이 달라도 정치적 필요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라시아는 다릅니다. 한국어는 정치가 아니라 구조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저는 포럼 후 중국 측 참석자를 만났습니다. 베이징 외국어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중국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어를 보급했지만 현지 청년들은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교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언어 보급은 정책이 아니라 효율성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타슈켄트의 한 민간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는 2024년 6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중앙아시아 언어 지형 재편 시나리오였습니다. 연구원이 핵심 전망을 설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앙아시아 청년층 한국어 사용률이 8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러시아어는 30%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변화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정부가 개입해도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비슈케크로 돌아와 러시아 문화원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어 독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공존이 가능합니까? 원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저는 알마티의 한 국제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실무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였지만 휴식 시간에 젊은 참석자들은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한 카자흐스탄 청년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공식 회의는 러시아어로 합니다. 하지만 실무 협의는 한국어가 더 빠릅니다. 의미 전달이 정확해서입니다. 저는 모든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러시아는 반성했습니다. 중국은 인정했습니다. 터키는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러시아어 단일 언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선택됐을 뿐입니다. 저는 2024년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유라시아 언어 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특별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터키, 중앙아시아 5개국,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어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모두 중앙아시아 청년들에게 필요한 언어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내 한교육 관련 공공기관 이사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한국어 확산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청년들이 선택했고 우리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의 한국어 교육센터를 각 3곳씩 추가 설립합니다. 현지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연간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도 협력하겠습니다. 러시아 한국어 동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한국어 확산을 위협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포럼 이틀째, 분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언어 호환성 기반 유라시아 교육 네트워크 구축이었습니다. 터키 교육부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투르크 어족 국가들과 한국은 언어 구조가 유사합니다. 이 강점을 활용해 공동 교육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시범사업으로 터키 카자흐스탄 한국 삼각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새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참여하겠습니다. 타슈켄트의 유라시아 언어 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저는 회의 후 우즈베키스탄 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입니까? 그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미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청년들의 선택을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입니다. 저는 비슈케크로 이동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교에서 새로운 학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유라시아 언어 융합학과였습니다. 학과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터키어, 카자흐어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새 언어의 문법 구조가 같아서 학생들이 빠르게 습득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취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학과장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미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학생이 60%입니다. 한국, 터키,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인력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저는 타슈켄트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언어학습 플랫폼을 운영했습니다. 창업자는 2024년 8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터키어와 몽골어도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문법이 같아서 세계 언어를 6개월 만에 기초 수준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용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업자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료 전환율은 73%입니다. 저는 알마티로 돌아와 한국제물류회사 중앙아시아 본부를 찾았습니다. 본부장은 2025년 사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중앙아시아 터키를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핵심은 언어 호환성입니다. 새 지역 직원들이 한국어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공용어로 선택했습니까? 본부장은 답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새 지역 모두에서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보다 습득 속도가 3배 빠릅니다. 저는 누르술탄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본부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유라시아 공동언어 정책 수립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유라시아 경제연합 공식 언어로 동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시다. 카자흐스탄 대표가 찬성했습니다. 청년 세대는 이미 두 언어를 병행 사용합니다. 공식화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저는 회의 후 러시아 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는 왜 태도를 바꿨습니까?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 함께 가는 게 낫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공존하는 유라시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중앙아시아 한국어 확산의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연구원이 핵심 결론을 설명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앙아시아 한국어 사용자는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30년에는 8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중앙아시아 교역액이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언어 장벽 감소가 핵심 요인입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연구원은 답했습니다.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아시아 청년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면 됩니다. 저는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어 확산은 계획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책도, 예산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언어 구조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배우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옮기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진실이 유라시아 전체의 언어 지형을 바꿨습니다. 러시아는 독점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터키는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청년들은 계속 한국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구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언어는 정치가 아니라 구조로 선택된다. 중앙아시아가 증명했다.